당신 딸이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임신해서 재벌집 며느리 되려고 한 거 맞죠? 한남동 최고급 레스토랑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임신 8개월 된 예비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신부의 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죠. 주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이후 불과 3시간 만에 중견 건설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한다던 신부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시어머니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죠. 혜리는 아버지 배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시네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혜린의 손이 떨렸죠. 테이블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한남동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이죠.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는 화려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혜리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약혼자 준혁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혜리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배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굵은 금팔찌가 걸려 있었죠. 화장은 진했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시어머니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혜린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혜린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지방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지방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실망이 역력했죠. 옆에 앉은 시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공은요? 경영학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면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한 것처럼 보였죠.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혜리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습니다. 250 정도입니다. 250이요? 그걸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저도 벌잖아요, 어머니.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혜린을 감싸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내 월급도 많지 않잖아. 거기다 애까지 키우면 빠듯하지. 두 사람이 함께 벌면 괜찮습니다. 배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시어머니가 배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신다고 하셨죠? 자영업? 네, 작은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투자 관련 일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을 뿐이죠. 웨이터가 전체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혜린 씨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노량진에 삽니다. 노량진? 거기 원룸촌 아니에요? 아파트에 삽니다.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세요? 집안일 하십니다. 전업주부시군요. 아버님만 버시는 거네. 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죠. 무언의 소통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집안과는 안 되겠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먹었죠. 혜리는 약혼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아주길 바랐습니다.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길 원했죠. 하지만 준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우는 딸을 보았습니다. 혜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죠. 배정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칼로 고기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애는 언제 나와요? 다음 달 초에 출산 예정입니다. 혜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은요? 설마 애 낳고 결혼하려는 건 아니죠? 아기 태어나고 석 달 뒤에 할 생각입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석 달이나 기다려? 그럼 애는 사생아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니, 목소리 좀요. 준혁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문제지. 애를 먼저 가져놓고 결혼은 나중에. 이게 말이 돼? 사돈어른. 배정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정훈을 쳐다봤습니다. 네. 사생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든 아이입니다. 적절하지 않다고요? 그럼 뭐예요? 혼전 임신이 떳떳한 일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바뀐 것뿐이죠. 순서가 바뀐 게 문제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이래요.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혜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네.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냐고요. 혜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었어요. 요즘 그런 여자들 많던데요. 돈 많은 남자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하는 애들. 어머니.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재벌 2세 아니니?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 그런 집안 며느리 되려고 작정한 거지. 정말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준혁 씨를 사랑합니다.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지금 선을 넘고 계십니다. 배정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선을 넘는다고? 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딸을 이렇게 모욕하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모욕? 내가 언제 모욕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 딸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뿐입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너무 흥분하지 맙시다. 오늘 좋은 날인데요. 좋은 날이라고요? 이게 좋은 날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애랑 결혼한다는데 좋을 리가 있나요? 대놓고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 감은 최소한 서울 주요 대학은 나와야죠. 지방대의 중소기업 다니는 애를 며느리로 받을 순 없어요. 시아버지까지 가세했습니다. 배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집안끼리 결혼하는 건데 수준이 맞아야지. 그 수준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학벌, 재산, 집안 배경. 그런 게 다 맞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혜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하는 시선이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딸 우리 집안과 안 어울려요. 노량진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딸이 우리 며느리 될 순 없어요. 혜린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죠. 배정훈도 일어났습니다. 딸 가자. 배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이야기 아직 안 끝났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배정훈은 혜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혜린아, 잠깐만. 혜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정훈도 멈추지 않았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야, 너 어디 가? 당장 돌아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혜린은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아빠, 나 뭘 잘못한 거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배정훈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혜린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 정말 준혁 씨 사랑했는데. 애도 진심으로 원해서 낳기로 한 건데. 알아. 아빠가 다 알아. 근데 왜 저렇게 무시해? 내가 지방대 나왔다고. 돈이 없다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아.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혜린은 계속 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혜린은 몸을 떨었죠. 배정훈이 재킷을 벗어 딸에게 씌워줬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준혁 씨랑 결혼 못하는 거야? 그 남자 널 지켜주지도 않았어. 배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요. 딸아,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손 한 번 안 잡아준 남자야.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겠어?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정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저 어머니 눈치만 봤을 뿐입니다. 발레 파킹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차를 가져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준혁도 함께였죠. 도망가면 파혼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혜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집안과는 결혼 못하겠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태도였죠.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시어머니가 혜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혜린은 비틀거렸죠. 손 떼세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 줄 알아? 당신 같은 애가 우리 아들 만난 게 행운인 줄 알아야지. 배정훈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정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제 딸한테서 손 떼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요? 뭐 할 건데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애초에 애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혜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혜린의 배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으악! 혜린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린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었죠. 배정훈이 재빨리 혜린을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배를 먼저 부딪혔죠. 아, 아빠. 혜린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딸, 괜찮아? 배정훈이 혜린을 안았습니다. 혜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배가 아파요. 119 불러주세요. 배정훈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임산부예요.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의 시선이었죠. 저 여자가 임산부를 밀었어요. 배를 직접 쳤다니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임산부한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나는 그냥요. 당신 뭐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혜린을 향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배정훈은 혜린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계속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기 괜찮겠지? 괜찮아. 아기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배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차갑고 통제된 분노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떠세요? 임신 8개월인데 배를 부딪혔어요. 구급대원이 혜린을 살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죠. 빨리 병원 가야겠습니다. 태아 상태 확인해야 해요.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혜린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배정훈이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배정훈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모님, 방금 한 행동 후회하실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받고 몸을 떨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시어머니 가족만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임산부를 어떻게 밀어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왜 그랬어? 시아버지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요. 이제 어떡하려고. 사람들이 다 봤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준혁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린을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죠. 응급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배정훈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응급실 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혜린이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아 상태 확인이 급선무였죠. 배정훈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손주가 무사하길.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 아버지입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합니다. 심박수도 정상이고요. 하지만 산모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배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곧 병실로 옮길 겁니다. 3층 특실로 배정했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배정우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죠. 네, 저 배정훈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배정훈은 들었습니다. 제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산부 폭행이요. 배를 직접 가격당했습니다. 배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목격자는 다수 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과 레스토랑 손님들이 모두 봤습니다. 가해자는 태광건설 강철우 대표의 부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광건설이요. 형님, 이번 건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장님, 저 배정훈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물었습니다. 배정훈이 대답했습니다. 태광건설이라고 아십니까? 중견건설사입니다. 거기 대표 부인이 제 딸을 폭행했습니다. 임산부인데 배를 밀었어요. 배정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출 심사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영 상태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그건 기억하시죠? 제가 도와드렸던 일 말입니다. 상대방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광건설 세무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 세무조사요. 배정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쪽 대표 부인이 제 딸을 다치게 했습니다. 임산부를 폭행했어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정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의식 돌아왔어요. 병실로 옮겼습니다. 3층 301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정훈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1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죠. 혜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태아 감시 장치가 부착돼 있었죠. 혜린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딸 괜찮아? 배정훈이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는요? 우리 아기 괜찮아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무사하다고 했어. 혜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정훈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뭘 해결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배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말다툼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강철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태광건설 대표실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태광건설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요?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금감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강철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철우입니다. 네. 대출 심사 재검토요? 강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다음 주에 대출 실행하기로 했잖습니까? 경영 상태 재평가. 아니, 우리 회사 재무제표 다 확인하셨을 텐데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철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출 심사는 이미 끝났었죠. 갑자기 재검토라니. 10분 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걸려왔습니다. 강철우 대표님이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세청이요? 네, 귀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특별 세무조사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장부와 증빙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철우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님, 재무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경영 상태 재평가를 한답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고요. 뭐? 강철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정이던 10억 대출 실행이 중단됐답니다. 중단? 왜? 은행 쪽에서는 상부 지시라고만 하더군요. 강철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는 지금 자금이 빠듯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주 대출금으로 하청업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죠. 그게 막힌 것입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강철우가 받았습니다. 강 대표님, 저 대한건설 박상무입니다. 박상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희 회장님께서 거래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태광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고요. 다음 주 예정된 납품도 취소입니다. 잠깐만요. 그 납품 건으로 저희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건데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철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한강산업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이번 달 입찰에서 저희를 제외한답니다. 왜? 이유가 뭐래? 구체적인 이유는 안 알려주더군요. 그냥 내부 방침이라고만요. 강철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누굴 건드리신 겁니까? 비서실장의 질문에 강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은행, 주요 협력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죠. 강철우의 머릿속에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아내가 임산부를 밀었던 것, 그리고 그 임산부의 아버지. 작은 사업을 한다던 그 남자.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임산부 폭행 건으로 조사 나온답니다. 사모님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왜 그랬어? 강철우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소리쳤죠. 나도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요. 화가 나서? 임산부를 밀어?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철우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집 배경 좀 알아볼까요? 알아봐.
빨리. 1시간 뒤 비서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뭔데? 그분 배정훈이라고 하십니다. 대한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십니다. 강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인베스트먼트라면 그 투자회사? 네. 주요 대기업들 지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주요 발주처 3곳이 전부 대한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입니다. 강철우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배정훈 대표가 금감원 부원장, 국세청 조사국장과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강철우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우리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저녁 7시 병원 3층 복도였습니다. 강철우와 아내 그리고 준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301호를 찾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었죠. 저기 면회 좀요. 강철우가 다가갔습니다. 경호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환자 약혼자의 가족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경호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죠.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준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배정훈이 나왔습니다. 강철우는 그대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배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배정훈이 강철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강 대표님,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요. 정확히는 투자회사입니다. 대한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배정훈입니다. 강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정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제 대학 선배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군 전우고요. 법무법인 대표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배정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광건설의 주요 발주처 3곳, 대한건설, 한강산업, 동방개발. 전부 저희 회사가 대주주입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사모님께서 제 딸의 배를 밀었습니다. 임신 8개월 된 산모를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그럼 합의는요? 합의해 주시면 조사를 멈춰 주실 수 있습니까? 배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강철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귀사는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특별 세무조사에서 탈세가 드러날 테고 대출은 회수될 겁니다. 주요 발주처와의 거래도 끊길 테고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강철우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 동생이 내일 귀사를 방문할 겁니다. 동생요? 대한그룹 회장입니다. 인수 제안을 하러 갈 겁니다. 시가총액의 30%로요. 강철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럼 파산 절차 밟으시면 되니까요. 배정훈은 병실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강철우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사모님. 네네. 어제 제 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영업자 딸은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학벌, 재산,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더군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시고요. 배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잘 받으십시오. 임산부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배정우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강철우 가족만 남았습니다. 강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강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강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강철우 대표님이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대한그룹 회장 최민우입니다. 강철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방문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죠. 귀사 인수 가격은 시가총액의 30%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철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혜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정훈과 최민우가 들어왔죠. 삼촌. 혜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민우가 조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아팠어? 괜찮아요. 아기도 무사하고요. 다행이다. 최민우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 그 사람들 있더라. 무릎 꿇고 빌고 있어. 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결정했어. 배정훈이 딸을 보았습니다. 파혼할 거야. 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응. 나 힘들 때 준혁 오빠 아무것도 안 했어. 손 한 번 안 잡아줬어. 어머니 눈치만 봤지. 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없어. 아기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배정우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아빠. 응? 그 사람 회사에서 잘라버려. 배정훈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나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사람이랑 결혼 못해. 그 사람도 대가를 치러야 해. 혜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배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배정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저 배정훈입니다. 태광건설 입찰건 말입니다. 영구 배제 처리해 주세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태광건설 강철우 대표 아들이요. 우리 계열사 전부에 채용 블랙리스트 등록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넌 내 딸이야. 당연한 거지.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정우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배정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들어왔습니다. 혜린을 보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혜린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파혼할게요. 뭐라고요? 저 준혁 씨랑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아빠도 준혁 씨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당신을 딸처럼 대할게요. 필요 없어요. 저는 사람 대하는 법도 모르는 집안에 시집갈 생각 없어요. 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한테 전해주세요. 나 힘들 때 옆에 없던 사람은 필요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이 당신 없으면 어떡해. 준혁 오빠는 어머니 없으면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던데요. 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혜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정훈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십시오. 제 딸이 지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부축했죠. 배정훈은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혜린을 보았습니다. 딸 괜찮아? 응. 속이 다 시원해. 혜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최민우가 말했습니다. 형님, 태광건설 인수 절차 진행할게요. 30%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딸을 건드린 대가치고는 적당합니다. 배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광건설은 3년간 총 50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은 기존 대출금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주요 발주처들은 모든 계약을 해지했죠. 태광건설은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한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시가총액의 30% 말 그대로 헐값이었죠. 강철우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탈세 혐의로 벌금 20억을 냈습니다. 구속은 면했습니다. 배정훈이 선처를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임산부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회사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한인베스트먼트 계열사에는 취직할 수 없었으니까요. 혜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혜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우는 병원에서 혜린을 돌봤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했죠.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혜린 씨? 네. 저 강현우입니다. 배 대표님 회사 후배예요. 아,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강현우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혜리는 꽃을 받았습니다. 강현우는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배정훈이 딸을 보았습니다. 누구야? 아빠 회사 후배래요. 착한 친구야. 혜린이 힘들다는 소식 듣고 계속 걱정하더라. 혜린은 꽃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혜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혜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배정훈이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참 예쁘다. 그쵸? 아빠 닮았어요.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기 선물이 가득했죠. 혜린 씨 축하해요. 현우 씨 와주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 보러 왔죠. 혜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현우는 지난 6개월간 혜린을 꾸준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딸을 챙기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됐습니다. 혜린이 임신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혜린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강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정훈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혜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 아이 아빠가 되고 싶어요.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 아이 아빠 되고 싶어요. 진짜 아빠요. 혜린은 울먹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켰잖아요.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에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강현우가 일어나 혜린을 안았습니다. 배정우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2달 뒤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죠. 혜린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옆에 서 있었죠.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서약했습니다. 저 강현우는 김혜린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아이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김혜린은 강현우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배정훈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배정훈은 손자를 안았습니다. 강현우가 옆에 섰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님. 고맙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배정훈은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 아빠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던 사람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혜린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기를 안았습니다. 한편 태광건설은 대한그룹에 완전히 흡수됐습니다. 회사 이름도 대한건설로 바뀌었죠. 강철우는 작은 건설 자문 회사를 차렸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살아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혜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혜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과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세요. 하지만 혜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혜린의 선택이었고 혜린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지방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가끔 혜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죠. 어느 날 준혁은 우연히 혜린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SNS를 통해서였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기를 안은 혜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 선 남자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1년 뒤 혜린은 대한그룹으로 이직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였지만 실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현우는 아기를 진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에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혜린보다 더 열심히였죠.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죠. 아기가 강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린도 울먹였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어. 강현우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혜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딸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좋아. 나 내일 손주 보러 갈게.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신대? 네, 내일 저녁에요. 좋네요. 제가 요리할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었습니다. 혜린과 강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강현우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 지켰잖아.
나는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배정우는 자신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학벌, 재산, 집안 배경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배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배정우는 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태광건설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재취업했고요. 강철우 대표는 작은 회사 차렸습니다.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충분히 대가를 치렀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배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딸의 행복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배정우는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손주. 배정훈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혜린과 강현우가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배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밥 먹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식사 후 배정우는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우리 손주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배정우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아이야. 학벌이 어떻든 돈이 얼마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혜린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나 지켜줘서요. 그때 아빠 아니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당연한 거지. 배정우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함께 있는 집,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위기 때 함께 해주는 용기,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